중국이 어떻게 해서 고도 성장을 이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얘기가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여기 정부에 나오신 분 안 계시죠? 많은 얘기 중에서 저는 중국에 관련돼서는 부정할 수 없는 것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공산당의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건 분명히 이 요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 세계에 중국과 마찬가지로 개도국들이 꽤 많았었죠. 전 세계 수많은 개도국들, 거의 50여 개가 이뤘던 전후의 개도국들 중에서 성공한 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는 불과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는 유일합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있죠. 누가 해도 그때는 다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라고도 설명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아무나 해도 중국은 성공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맨 밑에 전교 꼴찌하던 애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올라가는 이런 상태.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중국이 13억 인구라고 하는 값싼 노동력이 존재하는 건 맞지만요. 그 노동력들을 짧은 시간 동안에 모으고 그거를 활용하고 모든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집행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여기서 그 강연을 하고선 어떤 그 기업분들이 질문을 저한테만 하는데 대부분들이 이제 저희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들이에요. 참 관심 많으신 게 그 중계 그 지도부들이 어떻게 선발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얘들은 최소한도 10년에서 20년 동안의 훈련을 갖습니다. 우리 같이 어떤 스타 됐다고 갑자기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안철수 씨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무위원 안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최하 성급에서 장을 10년 정도, 총 훈련 시간이 최하 20년입니다. 아주 밑바닥부터 시키죠. 외지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시켜서 차츰차츰 올라오면서 중앙으로 가깝게 오면서 수많은 권한을 주면 마치 한 개의 성에서 성장한 대통령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권한들을 온갖 걸 다 볼 수 있어요. 행정부터 시작해서 온갖 부패부터 투자부터 뭐 범죄부터 온갖 걸 다 겪게 만들어 3년 동안. 거기서 8,700만 명이라고 하는 공산당에서 걸르죠. 걸러서 2,000명을 걸러내고 다시 또 골라서 300여 명을 골라내고 다시 또 고르죠. 거기서 맨 마지막에 7명을 골라냅니다. 이번에 7명이죠. 9명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의 정치가들은요, 전 세계로 따지면 정치로서는 최고의 전략가들입니다. 그냥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막 날아다니는 애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9단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단수가 9단 정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운영하니까 얼마나 경험들이 풍부한 사람이 모였겠냐. 우리 같이 갑자기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이 인기 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어떤 정책을 딱 만들면 이 정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없죠. 얼만큼 정교하게 정책이 딱 만들어지면 그게 빠른 시간에 집행이 되죠. 금융위기 때도 미국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2달이 걸렸는데 중국은 4조 위안, 우리나라도 780조를 푸는데 불과 며칠 만에 그냥 실시해버리죠. 레임덕 없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가끔씩 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민주주의 방식이 최고이냐 라는 것까지 생각하게 돼요. 물론 인간이 주가 되고 인간의 본성이 존중되고 인간이 존엄한 것 다 존중되는 최고의 방법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밖에서 보면 참 가관입니다. 외국에 있다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더 국내에 대해 민감하고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5년을 쓰지 않습니까? 레임덕은 1년 지나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느냐. 중국도 물론 그렇죠. 그러나 얘네들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 수많은 계파들이 딱 정리가 돼가지고 물론 카텐 안에서는 피가 튀기겠지만 딱 나와서 악수하고 딱 넘겨주는 거. 뒤에서 군말도 안 해. 도대체 무슨 시스템일까? 참으로 기가 막힌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8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에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산당의 그 신축적인, 이건 제해버릴 수가 없어요. 뭐 중국의 외적인 무슨 뭐 환경, 자원이 풍부하다 어쩌고 다 있는데 그런 나라가 한둘입니까? 남미도 있었고 다른 나라 다 있지만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중국만한 실적을 못 거둔 것이 있다면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현재 중국에 대해서는 대국 굴기부터 팍스 차이나 시대지만 지금은 중국에 대해서 많은 또 부정적인 생각들을 합니다.
과거에는 G2 시대 팍스차이나 뭐 중국 부상, 중국 찬양, 중국의 전 세계를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지금은 중국 붕괴론, 위협론, 그죠?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판단, 근거 없는 판단들로 중국을 보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앉아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참 생각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중국은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이런 나라는 이 거대하고 이 변화무쌍한 나라를 지금까지 추상적인 상태로 보는 거 가지고는요. 요즘 기업들이 얼마만큼 중국에서 고전들 합니까? 예전보다 더 고전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태산입니다, 거긴. 정말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 현실적인 현장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경험에 근거한 그런 분석 모델하고 그런 분석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사장님들 여기서 성공하신 분들이 중국 가도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훌쩍 한번 보시면 알았어 중국 시장 알았어 이러는 거는 제가 봤던 바로는 제 20년 동안 백전백패했습니다. 쫄딱 망했죠 다. 또 서구 중심으로 서구를 통해서 보는 중국도 이제는 안 됩니다. 중국은 서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형태의 나라가 아닙니다. 자, 이 13억을 운영했던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 나라도 없습니다. 중국형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세계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13억의 인구를 이렇게 움직였던 그러한 경험을 가진 나라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을 빗대서 중국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이론적인 근거 자체가 이미 약한 것이죠. 중국이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적인 방식은 이미 중국에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많은 붕괴에 대한 걱정들을 합니다. 뭐 부동산부터 고령화부터 4,000달러 함정, 민주주의의 요구 등등등등 소수민족 문제, 빈부격차. 자, 성장률이 둔화되고 재정금융위기가 오고 난 마지막에 중진국 함정 때문에 중국도 여전히 삐걱하면서 정체될 것이다. 자, 중국의 정치가들은 이걸 모를까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중국이 언제 망하나요? 뭐 이런 거. 참 답답한 질문인데요. 중국이 우리나라의 생각을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한 것 같이 중국을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은 최소한도 20년에서 30년 동안의 훈련을 받은 최고의 에리트 집단이 모여 있습니다. 정치 집단들이. 소모전을 벌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모르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위 목표인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8,750만 명의 공산당원이 전 지역에 다 퍼져 있어요. 학교 안에서 시작해서 정보 네트워크는 8,750만 명이 끌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없죠. 정보에 오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도 알고 있어요. 단지 이 부분들을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있지 모르진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치가들이 그렇게 부실하지 않습니다. 자, 중국은 지금 노동,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동, 자본, 기술, 뭐 감석, 창의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뭐 값싼 노동력 잘 아시죠? 초기 때 가장 많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이제는 노동의 양만 가지고 안 되는 거 압니다. 질이 필요한 걸 알고요. 대학교, 제가 수교 빡 하고 나서 중국을 갔더니 심천을 갔더니 어떤 통역하는 학생이 저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자꾸 쫓아다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태어나서 박사를 처음 봤대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무슨 스타도 아니고. 그 당시에 전체의 대학생 인구가 3%였습니다. 대학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도 없는데 박사를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지금은 중국이 어느 정도냐면 매년 최하 630만 명의 대학생이 쏟아 나옵니다. 매년. 그러니까 3년, 4년 되면 우리나라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자, 어쨌거나 학제가 어떻든 간에 고급 인력들이 매년 630만 명이 쏟아 나오면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대학 교육에 물론 중국은 지금 사립대학들이 엉망입니다. 엉망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더 좋잖아요. 중국은 사립대학은 심지어 졸업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대학에 나온 애들은 대학원을 못 가는 이런 상태가 돼 있어요. 한마디로 정말 엉망입니다. 근데 사립대학들을 정비하고 중국이 서서히 교육제도를 지금 개선을 합니다. 전 세계적인 유수한 그런 대학들을 모방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노동의 질을 높이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 노동력들은 이제는 과거와 같은 값싼 노동력이 아닌 이런 상태들이 지금 되는 것이고요. 자, 자본 중요하죠. 중요한 자본들은 대부분들 지금 막강한 외환으로 다 삽니다.
심지어 과거에 훔쳐오던 것들이 이제 사고 있죠.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브랜드를 인수하죠. 이것 또한 정부가 직접 주관을 합니다. 총주관을 해서 치밀한 계획하에서 움직이죠. 여러분들 중국의 중요한 부분은 모두 다 국유기업인 거 아시죠?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군인 재벌과 같은 계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중국은 한국을 굉장히 모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기업들이 경제 성장의 앞에서 한 역할들을 알고 있어요. 지금은 물론 많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과거에 대기업군들이 앞에 선봉이 돼서 경제를 견인했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서 계열이라는 걸 만들고요. 정부가 직접 계열의 주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군을 쫙 만드는데 몽땅 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기업군을 만들어 나가는 게 계열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좋은 건 다 따가고 있는데 자, 중국엔 세계적인 브랜드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이제는 인간의 감성, 창의성 부분도 상당 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삼성 같은 경우 제가 어릴 적에 삼성은 굉장히 부실한 회사였습니다. 별 3개 이렇게 있었고 약하게 이를 데 없고 맨날 고장나고 그랬더니 점점 발달하면서 과거 여러분들 이병철 회장인가 이건 회장이 모르겠는데 삼성의 디자인은 세계 3류다. 그래가지고 디자인 개혁을 한번 엄청나게 시킨 적이 있죠. 한국도 디자인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떨어져가지고 디자인을 크게 부흥시켜서 정부가 상당 부분 디자인에 이렇게 투하했던 것 같이 중국도 지금 그렇게 합니다. 촌스럽게 잃을 게 없던 것들이 지금은 점점 세계적인 냄새가 조금씩 나는 그런 제품들이 모방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는요. 스마트폰은 지금 가격이 삼성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기능들은 오히려 삼성보다 좋은 이런 정도 스마트폰들, 저가 스마트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거든요. 점유율들도 점점 중국 제품의 점유율들이 전자제품 중에서 외국 사람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모두 다 중국의 고도 성장을 끌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중국 경제 운영에는 3가지의 큰 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좌파, 우파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신좌파, 신우파라고 나눕니다. 특이하게도. 자, 중국은 지금 빈부격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애초에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모두 다 공평한 이런 사회를 만들었던 것이 개혁개방을 통해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졌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들 반발하는데 정부의 정치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계층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계층이 여러분들 얼마 전에 보시라에 갔던 계층인데요. 자, 중국의 경제정책과 발전 방향은 크게 3가지의 사상적 범면에서 움직이는데 자, 신좌파는 원래의 공산주의 이념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라에 보게 되면 뭐였어요? 몽땅 저녁 시간에는 오락 프로나 영화 같은 거 몽땅 상영 금지시키고 황금 시간 때 옛날에 혁명가요 부르게 하고 혁명 영화 틀어주고 맨날 이거 했잖아요. 자, 시장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평등과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이런 상태인데 신기하게도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다른 것은 뭐냐면 과거의 좌파와는 다르게 시장 개혁은 또 지지래요. 근데 우파와는 다르게 또 불평등 문제를 중시하고 섞여 있는 것이 이렇게. 자, 중간이 이제 민주사회주의고요. 신우파는 자유시장, 즉 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또 특이한 거는 정치적 권위주의, 정부 주도는 또 인정해요.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공산당은 견고하게 자리 잡고 그 속에서 평등을 주로 가느냐 아니면 시장 개방 쪽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대표적인 이번에 이제 새롭게 정부가 이렇게 바뀌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이제 권력 싸움들이 있었다고 하죠. 대표적으로 보시라이 같은 인물들. 제가 이제 북경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학생들이랑 갑자기 이런 막 소문이 드는 거예요. 네이버를 두드렸더니 어떤 학생이 지금 사단이 북경 쪽으로 오면서 북경을 봉쇄를 했다 이렇게 떠요. 그래서 밥 먹다 드디어 이제 올 게 왔구나. 과거에 광주 사태 생각나고 그리고 군대들이 지금 몽땅 다 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거였어요. 몽땅 천안문 일대를 기자들하고 일반인들 들어가지 못하게 어떻게 했냐면 참 중국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자스민 혁명 일어나고 나서 몇 명이 가서 이거 할까 봐요. 어떻게 했냐면요. 참 중국 대단해요. 그 천안문 앞에 왕우징이라고 번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자들한테 몽땅 다 전화 돌려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이제 개별적으로 다 이제 협박을 했죠. 누가 나올 걸 대비해서 단 반나절 만에 그 몽땅 거기를 저걸 다 싸버렸어요. 공사판을 만든다고
이 공사장 이렇게 둘러싸는 거 있죠. 인해 전술로 반나절도 안 되는 기간에 그 전체를 몽땅 공수해서 한 명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 유명한 여러분들 그 화룡궁 아시죠? 화룡궁 인원이 1억 명이 넘지 않습니까? 제가 천안문 바로 앞에서 그 국기 개양식을 이렇게 하고 국기 하양식 할 때 많이 모이거든요. 그 광장에, 천안문 광장에. 화룡궁 어떤 소녀가 한 20대 소녀가 화룡궁에 이제 저거예요. 이렇게 어떤 제스처를 취해가지고 뭐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무릎을 딱 꿇는 순간 갑자기 한 수십 명이 딱 나타나서 애가 없어졌어요. 마술같이. 천안문 광장 안에는 관광객보다 공안이 더 많다. 제가 중국 처음 간 날 재수없게도 천안문 광장에서 이렇게 뭘 먹다가 씨앗이 하나 그 탕후루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설탕 발라 있는 그 이렇게 과일들 이렇게 먹고 있는 하나 먹고 이렇게 뭣도 모르고 이렇게 씨를 탁 뱉었어요. 좀 우스갯소리로 씨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저를 딱 잡아요. 벌금 내라고. 처음 가자마자 그냥 배도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거기 지저분하니까 뭐 씨 이렇게 뱉다 또 뱉었는데 정말 땅에 떨어지기 전에 저를 딱 움켜쥐고 공안이 사법경찰이. 그래서 제 친구 중국 애가 그냥 주고 50원 주고 보냈는데 그 당시 50원이 큰데 관광객보다 많습니다, 진짜로. 놀라운 중국의 그 공산당의 힘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보시다이 그 거기에 대해서 추종자들이 천안문 앞에 모일 걸 대비해서 그냥 싸버렸어요, 거기를 싹. 공사판을 만들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간을 주질 않았어요. 겨우 한 사람 지나갈 만한 오솔길 하나 만들어 놓고 몽땅 다 싸버리니까 뭐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요거만 오늘. 자, 중국 최고 지도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중국 최고 지도부는 당, 정, 군의 권력을 독점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임명되는지, 권력이 어떻게 승계되는지는 몰라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참 의문인데, 요즘은 많이 좀 이제 오픈된 편인데, 자, 중국의 지도자는 도덕성, 완전성, 불패성이라고 하는 과거의 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긋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게,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면은 아주 소박한 면 외에는 이렇게 실수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리커창이 지진난데 가서 죽 한 그릇 먹는다고 뭐 당연한 거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크게 그죠? 자, 지도부의 단결 조화 및 합의 구축을 요구하는 중국 정치 문화는 지도자들끼리 싸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책 토론 없습니다. 우리 같이 막 100분 토론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 하나도 정치가끼리 토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최고 지도자의 위상 변화는 중국 정치, 특히 엘리트 정치죠, 지금. 당, 군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자, 중국의 모든 정책을 이해하려면 경제 정책부터 사회 정책부터 모두 심지어 문화 정책까지 이해하려면 누가 지금 최고 지도부 안에 들어있는가 이걸 반드시 봐야 됩니다. 현재는 종합적인 형태에서 사회 관리형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자, 최고 지도자의 위상 변화는 체제 유지와 가장 밀접한 경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이해하고 예상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오쩌둥, 뭐 황제죠. 절대 권력입니다. 실패라고 대학진운동, 문화대혁명 다 실패했는데도 여전히 황제로 마지막 죽기 전에 거의 신격화된 인물입니다. 누구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등소평. 마오쩌둥 같은 그러한 카리스마, 그죠? 군의 경력 똑같이 있죠. 70년이 넘은 군 경력을 가졌습니다. 어떤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최고의 자리의 역할을 누구보다 강하게 했고요. 맨 위에 올라가지는 않지만 동료 원료 중에서 당연히 제1인자로 이렇게 대우받았던 인물입니다. 자, 군대의 위상 당연한 거고요. 풍부한 군 경력을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상태. 3번이나 실각을 당했으면서도 마오쩌둥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그 끈을 놓지 않고, 그죠? 가서 기술 노동자로 산골에서 그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 강택민. 군 경력 없습니다. 후혁명 세대입니다. 근거가 뿌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뭘 만들어 온 거냐면 군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인물입니다. 경제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야 되고 인민의 복지 향상 같은 공적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경제 개발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됐고 성장의 크기가 가장 컸던 겁니다. 자, 군 경력이 없기 때문에 군에 대해서 많은 요구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심하게 달려간 세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진타오 마찬가지입니다. 후혁명 세대죠. 혁명의 경험이 없습니다. 자, 등소평에서 10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사실 10년 더 되지 한 20년 했죠. 티베트에서도 또 그죠? 서기를 하면서
자, 구조적인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혁명 세대가 아니라는 구조적인 제약을 갖고 있는데 강택민이 본론은 경제 성장에서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태. 그래서 균형 발전, 당내 민주화, 제도화, 친민 정책 등등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담을 갖고 온 것이죠. 아직까지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이 이걸 또 안고 또 지나갑니다. 자, 중국에는 어떤 형태로 이 경제 개발을 짰냐면요. 신기한 게도 일반적으로 경제 개발 계획하고 정권하고 딱 같은 시기에 끝나게 돼 있는데 중국은 경제 개발 계획하고 정권이 이렇게 중간에 끝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2.5 규획은 2015년도에 끝나는데 이 중간쯤에 시진핑이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이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정권이 바뀌면 그 전 정책들을 몽땅 다 없애고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모든 경제 발전을 그렇게 짜놨어요. 정권하고 어근어근 다 가게 나가는 거죠. 누구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앞에 있는 정책들이 그대로 오히려 탄력을 받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효율이 대단한 효율을 갖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시진핑은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가 그 개혁개방의 설계자죠. 시중신이라고 군 경력이 있습니다. 간부로서 장교로서 3년 지냈고요. 지금 태자당, 그 다음에 상하이방, 공청단의 모두 경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중간적으로 개파 상태에서 가장 중립에 있는 사람이죠. 이 친구 시키면 크게 싸움 안 하겠다. 밀어서 지금 이번에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인물로 보지만 강한 인물로 보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인물인가 잘 모릅니다. 단지 하나, 아버지가 막강한 인물이고 막강한 실무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무 경험을 바로 옆에서 봤던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평들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강한 이런 또 특히 미국 방문했을 때 만들어냈던 많은 실적들을 보고 대단하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시고요. 자, 이번에 신지도부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중화민족주의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최고될 수 있다. 얘기했고 그러한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리커창은 또 몇 가지 예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신지도부들 중에서 크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도시화 부분입니다. 이 도시화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도 아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도시화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금 큰 보고서도 별로 없고 준비도 별로 없는데 이건 제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한번 크게 오랜 시간 동안 한번 준비한 적이 있는데요. 자, 막바지에는 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신중국 건설부터 시작해서 쭉 쳐서 G2가 되고 G1이 된 다음에 세계 유례 S1, 슈퍼1이 되는 게 중국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 12호 규획 속에는 그동안 경제 개발을 너무 심하게 달려와서 만들어져 있는 모든 불균형들, 지역적인 불균형, 도농 간의 불균형, 빈부격차, 모든 불균형들을 이제 자리 잡겠다, 해소하겠다는 이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면 그동안 끌고 왔던 모든 성장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국가만 부자였던 것에서 민간이 부자인 상태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출의 한계가 지금 오고 있죠. 더 이상 수출 가지고는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내수를 키우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에너지 과소비형에서 이제는 에너지까지 절약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원들을 만드는 이런 상태로 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통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5세대가 등장하면서 7개의 사업들을 공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걸 가지고 먹고 살겠다. 소득 분배를 개혁하고요. 민간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하며 지역 통합 발전시키고 신형 도시와 전략적 상업 육성, 대기업 육성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형 도시화 부분하고 소득 분배입니다. 이 두 개는 중국의 내수라고 하는 앞으로 먹고 살 모든 것들을 여기서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 분배는 이 전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이게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소득 분배를 반드시 이루어야만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 소득 분배를 정부가 무작정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수 없는 것이고 복지나 포퓰리즘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또 돈 많은 사람한테 걷어서 나눠줄 수 없는 재분배도 불가능한 상태죠. 다시 말하면 중국은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국유기업 중심으로 지금 달려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최하층 계급하고 위의 계층의 월급 차이가 200배까지 납니다. 공식적인 통계에서는 뭐 수십 배 나지만 실제로는 220배가 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빈부격차, 지니게스라고 하죠. 0.47, 0.6, 0.7까지 올라갑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농민공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보도블록을 깔면 하루에 10원을 받습니다. 애들이 식당에서 일하는 애들이 지금도
임금이 많이 올라갔지만 북경시에 지금 최저임금이 1,200원 정도 되는데 한 달 내내 먹여 살려주고 200원 줍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먹고 자고만 해요. 거의 굴 같은 데서 그냥 자고 먹는 것도 최하 연명할 정도만 먹고 월급 안 주고 이런 사람들이 널려납니다. 전체가 농민공이라고 하는 잘 아시죠? 농촌을 벗어나서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숫자가 3억 가까이 좀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폭동의 가장 주가 되는 중국이 앞으로 붕괴된다면 7대 폭동 세력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게 그 부류고요. 그 다음에 그 빈부격차가 심해서 결혼을 못하는 계층도 있어요. 심지어 총각 계층도 폭동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조금씩 지금 시간이 좀 너무 아쉬운데 항상 강의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몇 년 동안 한 게 아니라 한 20년 동안에 쌓였던 것들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항상 너무 아쉽습니다. 특히 CEO분들은 일반적인 중국의 현상들만을 아시는 데 가지고는 이제 부족합니다. 전체가 다 중국에 대한 생각들을 완전히 바꾸시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상태로 우리의 목들을 계속 죄어올 텐데 그 탈피 방법들을 시장을 조사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그동안의 성장 때문에 만들어진 많은 문제점들을 지금 5세대 지도부가 지금 이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7개의 방법을 통해서 해소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도시화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도시화는 쉽게 설명드리면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면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그죠? 경제 성장도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전 세계가 도시화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고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도시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83% 도시화율이 우리나라도 89%까지 됩니다. 근데 중국은 아직도 도시화율이 50% 미만입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적다고 보는데 지금 51%인데요. 도시가 51%, 농촌이 49%인데 실질적인 외국과 같은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어떻게 했냐면 중국은 제가 이거 그냥 실판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요. 도시를 막 사방팔방 만들어 놨어요. 50만 정도 되는 도시를 전국에다 뿌렸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많아지는 거죠. 도시가 많아진다고 경제가 발전하는 건 아닌데 도시를 그렇게 뿌리다 보니까 유령 도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사람도 하나도 안 살아요. 사람이 살지도 않는 도시가 너무 많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하지 않고 신도시라는 거죠. 신도시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도시화 같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분산과 집중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대도시를 중심으로요.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위성도시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대도시 근처에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살지 않게 만들고요. 대도시하고 근접하게 만들므로써 상당 부분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이렇게 만들고요. 대신에 이걸 분산을 시켜서 전국에다 그걸 같이 만들어요. 근데 옛날같이 이렇게 깨알같이 뿌리는 게 아니라 묶어서 진행되는 거죠. 이번에 그 2012년도에 중국의 공작회의라는 데서 처음으로 도시화라는 거를 천명을 했습니다. 도시화를 하겠다라는 걸 아주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자, 아쉬운데 되게 이런 식으로 전국을 몇 개로 나눠서 큰 도시별로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뿌리되 분산과 집중을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큰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눠놔요. 그리고 이 지역은 특히 산업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만드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은 어떤 산업, 어느 지역은 어떤 산업을 구체적으로 다 배정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50만 이하의 도시가 하도 널려 있으니까 이 도시에서도 뭐하고 이 도시에서도 막 중첩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걸 몽땅 다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도시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면 도시 안에서 발생되는 새로운 소비가 내수를 그 도시화를 통해서 몽땅 다 만들겠다는 거죠. 농촌 지역의 인구가 전체 20%만 있으면 농업이 되는데 지금 농촌 지역의 80%가 지금 농업에 있습니다. 몽땅 다 도시로 끌고 와야 되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도시에 들어와 있는 호적 없는 농민공들이에요. 그냥 떠돌이 생활하는 농민공 3억에 해당하는 가장 불순 세력들인데 이 농민공들을 몽땅 도시로 끌어와서 호적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중국은 호적이 없으면 아주 피곤합니다. 교육도 못 받고 심지어 의료보험도 안 되고 심지어는 산부인과도 못 가요. 그 지역에 산부인과를 못 간다니까요. 돈이 몇 배로 내야 되는 거예요. 또 애들을 학교에 넣으려면 찬조금들을 몇십만 원씩 내야 돼. 심지어는 한 3배에서 수십 배까지 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제도인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지역적인 어떤 이렇게 관리들 때문에 만든 건데요. 이것들을 모두 다 이제 이번에 다 턴다는 겁니다. 털어서 도시도 만들되 농민공을 몽땅 호적을 줘버리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소비가 41%, GDP를 2 내지 3%까지 늘리는 상태가 되고요. 앞으로 20년 동안 40조를 풀겠다는 겁니다. 40조 위안입니다. 우리나라 돈이 아니고 40조 위안을 풀겠다는 건데 여기서 만들어진 도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관련된 사업들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시진핑은 새로운 정권이죠. 자, 교통 인프라, 건축 인테리어, 의료, 보건, 에너지 보호, 스마트 도시, 공원 녹지, 지능형 교통사업, 뭔가 게 다 인접적인 소재 산업, 철강 몽땅 다 들어가요. 이게 이제 역사상 가장 크게 지금 기회가 오는 건데요. 중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다 나눠져 있는 나라입니다. 다양한 매트릭스, 다 나눠져 있는 국가라고 생각해야지 맞는다는 것이고요. 지방에다 모는 권한들을 분산해주고 있고요. 2, 3차 도시들이 지금 수도 없이 생깁니다. 2, 3, 4차. 그래서 1차가 끝나면 2차가 나오고 2차가 끝나면 3차가 나오는데 1차는 이미 레드오션입니다. 1차에 들어갔다가는 경쟁이 하도 심해서 다 망합니다. 그렇다면 2차, 3차가 쉽냐? 쉽지는 않습니다. 2차, 3차는 나름대로 진입장벽이 있어요. 중국은 제 국가가 돼가지고 지방색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들 삼국지 보시면 쉽게 생각하는 거야. 제 국가 춘추전국 시대잖아요. 진입장벽을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특정하게 거기에다가 또 자기네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특혜를 준다거나 상당히 들어가기 힘든 시장인데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직도 수많은 시장들이 경제발전 단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차 끝나면 3차, 3차 끝나면 4차, 그 다음에 농촌, 도시화 이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향후에 아마 우리가 중국 들어가는데 꽤나 앞으로는 힘들 상황이 되는. 잘 생각해서 이번에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한번 기업들도 그렇고요. 자, 참 아까운 시간들인데 이게 많이 다 못해서 굉장히 아깝습니다. 중국은 권역이 나눠져 있는데요. 몇 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마지막 중요한 거 한번 볼게요. 자, 7대 성장산업이 우리나라랑 다 겹칩니다. 먹고 살 중국이 지금 7대 성장산업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17개 산업하고 완전히 겹치는데요. 여기는 아직도 아무도 안 건드리는 데입니다. 표준이 없습니다. 만드는 사람이 표준이고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은 못 뛰어들어요. 유일하게 중국만이 할 수 있는 잘하면 중국이 7대 성장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진짜 최선두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큰 이런 산업들입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몽땅 중국이 지금 여기다 전력 투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온라인 시장. 전체 1억 5천 명 정도가 지금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데요. 전체 인구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들 한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온라인 시장 준비할 때 다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문을 하면 안 오거나 엉뚱한 제품이 오거나 그랬어요. 지금은 주문하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결제 수단이 온갖 게 다양해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전화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전화 카드를 사가지고 전화 카드로까지 살 수 있습니다. 돈을 밝히는 민족이니까 온갖 방법을 다 써서 판매 쪽으로는 수많은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1억 4천만 명에 곱하기 4배 하면 온라인 시장입니다. 지금 상상을 못할 만큼의 규모입니다. 지금은 선진국 경험으로 보면 시진핑 집권 2년째 될 때가 3차 소비붐이 오는 이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GDP 대비 굉장히 낮은 소비 비중이고요. 지금 3천 불대가 대중 소비 단계도 이미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정년기,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몽땅 결혼합니다. 결혼 한번 하게 되면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 과거에는 뭐 재봉틀, 자전거 이런 게 그 소원인데 지금 뭐죠? 자동차, 집 이런 거는 기본이죠. 도시화율이 50%대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가전도 지금 다 농촌으로 내려보내죠. 31%씩 거꾸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년, 3년 때 이때가 피크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5개년 계획에서 2차년도, 3차년도가 가장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2013년, 14년도가 지금 가장 높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가장 특이한 건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경기가 변동될 때 그 정치와 경기 변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일명 정치적 경기 순환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되면은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그 선거가 딱 끝나면 이제 무리했기 때문에 다시 나와버리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이렇게 돼서 선거 전엔 경기가 좋아지고 선거가 끝나면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적 경기 순환 모델인데 중국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차세대에 넘겨주기 위해서 경제를 조금 나쁘게 만들어 일부러.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시진핑이 들어오자마자 경제를 엉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공산당이 상위 목표니까. 그러니까 후진타오 말기쯤 되면 경제를 조금 느슨하게 만드는 거죠. 잘 일부러 안 운영한 다음에 넘겨주면 새 지도부가 받아서 다시 경제를 좋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 마오쩌둥, 덩샤오핑, 짱저밍, 후진타오를 보게 되면 그 정권 말기에 경기가 다 안 좋아지는 그리고 새롭게 바뀌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공산당이 아주 교묘한 영리한 이런 방법으로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만 마지막 보시죠. 중국이 큰 단점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 성장은 엄청 이루었는데 경제가 바닥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IMF 같이 한번 갈 때까지 가보지 못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상위 목표는 공산당의 유지이기 때문에 경기가 밑바닥을 칠 때까지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공산당이. 그래서 바닥을 칠 쯤 하면 경제에 개입을 해서 확 풀어버립니다. 그럼 경기가 확 또 좋아지죠. 확 또 좋아지면 너무 또 과열이 되면 다시 걷어들여요. 그럼 또 나빠지죠. 그래서 중국은 환란 경제라고 불리우는 이 리니프라는 사람은 그 북경대학교 원래 교수를 했었다가 중국에서 가장 석학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북경대 원래 그 경제연구센터의 소장을 했던 사람인데 대만 출신이죠. 대만 장교였는데 탈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륙으로 넘어와서 대만에서는 지금도 범법자예요. 지금도 이렇게 그 뭐죠? 범법자로서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 받아 들어오니까 때를 잘 맞춰 들어왔죠. 현재 중국에 있는 모든 명문대학교의 교수나 학장들은요, 하늘이 준 그 기회를 받고 온 사람들. 대부분 문화대혁명 시대에 천안문 사태 때, 천안문 사태 때 이 데모했던 친구들이 어디가 있냐 하면 그 당시에 몽땅 망명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다 받아줬습니다. 그냥 쉽게. 그래서 건너와서 공부해라 그래서 다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럼 다 가서 미국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세월은 흘러 개혁개방이 되고 수많은 학자가 필요하고 아무도 없잖아요. 아까 어느 우리 사업께서 물어보신 것 같이 초기에는 서방 경제를 안 배웠단 말이에요. 마르크스 경제, 정치 경제만 배우니까 서방 자본주의 경제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안문 사태 때 갔던 북경대나 중요한 대학에 수많은 학생들이 몽땅 가서 공부해가지고 학위 딱 받아놓으니까 국가에서 몽땅 다 부른 거예요. 다 한 자리 줬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줘가지고 우리나라의 교수님들, 학자들보다 중국은 사실상은 굉장한 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에 들락거릴 때만 해도 계층 구조 10등급으로 이렇게 놓으면 교수가 7등급이었어요. 4등급이 택시기사였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건데 중국에는 행정하는 분이 막강합니다. 한국은 대학 가면 행정직원보다는 교수가 좀 더 이렇게 뭐 권위도 있고 행정직원은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는데 중국은 행정직원의 힘이 지금도 막강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수위가 교수를 제가 때리는 걸 봤어요. 그 당시에 교수가 이렇게 정말 험한 인민복 입고 일명 궁푸 신발이라고 그 까만 거 알죠, 여러분들? 중국에 신고 막 다 부서져가는 자전거를 타고 도시락을 하나 이렇게 매달고 학교 가는데 와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노교수한테 그렇게 안 할 텐데 제가 직접 본 건데 수위하고 하다가 수위가 막 구타를 막 하는 거예요. 7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도 멀었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세계 최고로 이렇게 대우받는 교수는 없지만 점점 교수의 위치가 올라가면서 상당 부분의 지금 명문대학 교수들은 정부에서 초빙해서 강의를 듣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가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공산당을 부러워하는 건 아니고요. 중국에는 그 관리들이 같이 사는 거 아시죠? 따로따로 안 서고 같이 모여 사는 거 아시죠? 중남해라고 하는 중남하해라는 데 같이 모여 살아요. 이렇게 그 문을 하나 통과해 들어가면 그 넓은 데서 같이 다 살아요. 후진타워 다 같이 살아.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씩 모여서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씩도 모이는데 지금까지 200회 넘게 공부를 했어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양복 안 입으시고 같이 동네니까 뭐 운동화 끌고 추리닝 입고 이렇게 모여서 책 들고 후진 타고 책 들고 오면 뭐 뒤에서 뭐 공부 안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무회의 하는 거 보면 뭐 신기해 다 받아 적는 거 정신없죠. 하나씩 다 초빙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해요. 거기에서 상당 부분이 학자인데 이 학자들의 정책들이 중국의 실제로 상당 부분이 정책으로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중국은 브레인들이 학자들의 입김이 겉으로는 안 드러나는데 그렇게 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모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씩 모이면 우리나라 국무위원들이 과연 그렇게 공부를 하실까요? 그렇게 공부해서 수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공부하면 계속 공부한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20, 30년의 경험과 공부까지 하면 못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은 막바지를 치지 못하는 이런 다시 말해서 살려놓으면 죽고요. 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너무 경기가 혼란해지면 걷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걷어들이면 경기가 또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면 또 다시 풀어요. 그 다음에 풀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유명한 환란 경제라는 걸 이 리니프라는 교수가 주장을 했는데 제가 이걸 강의를 하니까요. 얼마나 신기했냐면 다시 또 풀어놓으면 이제 또 혼란해지는데 이것이 주기별로 시기가 있습니다. 2013년도가 얼만큼 될 것이냐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주로 3, 4년 주기로 나타나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가 지금 4거든요. 그 다음에 풀었어요, 다시. 풀었더니 너무 심해져가지고 경기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해졌죠. 다시 걷어들입니다. 이런 상태로 돼서 2013년에 다시 푸는 상태가 이루어지죠. 이걸 중국 사람이 린리프가 있는데 중국 교수들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발표했더니 대학원생이 가서 발표했더니 너 어디서 이렇게 고급 이론을 배웠냐고 그 학생은 극찬을 하더래요. 그냥 자기네 교수가 한 건데. 자, 우리 이제 중국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한번 처음부터 다 바꿔야 됩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가졌던 인식 가지고는 이해되지 않고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중국을 안다는 착각들을 다 버리시고요. 사실 중국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중국 안에서 움직이는 한국 기업들의 현실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도 계속 중국 시장의 환경 변화를 봐야 됩니다. 그냥 대충 평소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예측해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전략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건 맞고요. 제일 제가 이제 지금 강조하는 부분인데 로아스에 아마 2년 가지고도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전문가 필요합니다. 제가 20년 정도 지금 중국 일을 하는데 중국 전문가가 지금쯤은 나와서 정말 중국 관련된 모든 부분에 앞장을 서서 선봉이 돼서 끌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인재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좀 건방진 말씀을 드리면 아직 없습니다. 특히 학자들 알 수가 없는 게 중국에 가서 4년 동안 유학을 합니다. 대학생들은 각 대학에 갇혀 있습니다. 조그만 기숙사 안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식당에서 밥 먹고 수업 듣고 수업도 상당 부분이 한국 학생만 듣는 일부 대학은 졸업 때까지 중국어를 한 면도 못 만납니다. 명문대학에서. 영어는 늘 수가 없는 게 영어 과목은 빼버렸어요. 교양 과목 없습니다. 다양한 인문과학 아무것도 없어요. 여성학, 심지어 음악사, 미술사, 사회학, 행정학 못 들어요. 다 빠져 있죠. 교류 중국 학생들하고 잘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틀조차도 별로 안 되어 있고요. 특히 또 중국에 넘어오는 학생들이 과거에는 도피 유학들이 많았죠. 아까도 우리 또 몇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명문대학은요, 걔네들의 명문대학이죠. 한국은 TO가 따로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자, 제일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북경대학에 있는 한국 학생들은 자기들이 북경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면박을 줍니다. 상당히 건방져갑니다. 굉장히들. 북경대학은 중화민족주의에서 전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이죠. 중화죠. 여기서 가장 또 대단한 게 북경입니다. 북경에서 북경대학교 안에 있으면 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애들이. 제가 수업을 하면요. 한국 같으면 아마 감히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가방을 놓고 다닙니다. 중국 신기하게도. 가방을 놓고 책을 놓고 막 이렇게 다녀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신기하게 또. 책을 막 이렇게 써놔도 집어갈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집어가요. 그럼 제가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누가 툭 들어옵니다.
아마 저희 때 같으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런 상상해 보셨어요. 앞에 교수가 하고 있으면 바깥에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끝날 때까지. 창피해서 문을 못 열지 않습니까? 문을 탁 열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바로 가운데에 있는 자기 책상으로 들어와요. 저한테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한번 숙이지도 않고 뚜벅뚜벅 들어와서 이렇게 해치고 애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가방을 천천히 챙겨요. 이것도 하나 천천히 챙기고 물 넣고 뭐 마화병 넣고 뭐 하고 천천히 챙기고 한번 쳐다보고 컴퓨터 줄 이렇게 천천히 감고 툭 나가버려요. 그럼 저는 막 이게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막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막 그게 처음에는 막 그게 막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가 또 들어와요. 한 수업하면 한 서너 명이 들어와서 그걸 해요. 뭐 하다못해 그냥 인사라도 하고 가면 그래도 좀 마음이 풀릴 텐데 일단 쳐다보질 않아 저를.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를 받는 것 같으냐면 제가 끝나고 나서 하도 막 분해가지고 애들한테 씩씩거리면서 맨날 그래요. 야, 너네 이제 망해야 된다 중국. 그러다가 얼마나 무섭냐.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런 애들이 중국의 최고 명문대학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경제 성장이 가장 빠르고 지금 G2, G1, 슈퍼원을 노리는 애들이에요. 나중에 다 엘리트로 정부에 가고 기업에 가겠죠. 그건 거의 다 결정된 일이니까. 그런 애들이 남을 저렇게 배려하지 않는 안하무인적인 성격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 유학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유학생이 깜짝 놀라면서 나도 그러는데 이렇게 그래요. 그럼 너 어떻게 된 얘기건 중학교부터 중국에서 공부했다. 초등학교부터 중국에서 공부했다. 애들이 변해 있어요. 이렇게. 참으로 중국 애들 같이 변해 있습니다. 자, 중국 전문가. 걔들을 데려다가 중국 전문가 쓰실 생각은 안 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북경대, 지금 대기업들이 북경대라 그러면 막 손들을 들어요. 제가 농담 삼아 이럽니다. 너네는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 안에도 못 든다. 근데 지들이 하버드인 줄 알아요. 한국 학생들이. 제가 경제학과 전공인데 경제학 애들을 몇 번 이렇게 욕을 했더니 저한테 안티가 생겼어요, 학교에서. 그럴 정도로, 물론 자부심 갖는 건 좋은데, 실력들을 키우는 게 아니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아집만 자꾸 생기는데,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중국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보다 저는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애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정확하고 바른 정책, 경쟁력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는 진정한 인재가 없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국가를 끌어갈 수 있는 가슴 뛰는 사상도 없죠. 지금 애들 스펙 따느라고 애들 우울증입니다, 다. 아무리 명강의라고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과거에는 심지어 제 강의 한국예제 외대에 있을 때 500명씩 모였었습니다, 한때는. 제 경제학 언론에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강당에서 수업을 했었어요. 그때는 마치 무슨 광신도 같았어요, 애들이. 조금만 무슨 얘기하면 막 애들이 심지어 막 울기도 하고. 지금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스펙이 급해요. 먹고 사니 너무 급해서 쪼르르 학원으로 달려가서 그 토플 토익 합니다. 제가 스펙들, 지금 대기업들은 스펙들 보지도 않고 다 쓰레기통 버린다고 해도 스펙입니다. 그런 애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이제. 자, 중국을 비롯한 세계 변화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인재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교육 부재 아닙니까, 지금? 대학은 기업이 돼버렸고, 교수는 지식 소매상. 그죠? 경쟁력 있는 능력, 높은 통찰력 갖기 힘듭니다. 그렇게 교육들이 됐으면 좋겠고, 도전의식도 있어야 되고, 불구의 의지도 있어야 되죠. 시대 흐름을 앞서갈 수 있는 인재가 돼야 되고요. 사상적으로 중국 애들을 압도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 애들이요, 술 먹고 싸움 벌어지면 우리가 100% 집니다. 너희들은 속국이었다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인 얘기 들고 들어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애들이 근거가 없어. 싸움만 하고 씩씩거리다가 끝나요. 지식으로 덤벼들면 우리가 워낙 공부를 안 하니까요. 중학생들이. 진짜 오리지널 중국 명문대학한테는 100점 100패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현재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도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여기 들어오니 중국은 최소한도 10년, 20년씩을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해도 힘든 나라인데 그렇게 하긴 쉽지 않잖아요. 사실 10년씩 거기 있을 일도 없는데 4년 공부하고 한국으로 와서 다 중국 전문가라고 자리를 잡으면 실제로 학교의 식당 말고는 벗어난 적이 없는 애들, 북경대 근처로 우다코라고 하는 한국 학생이 모여서 노는 지역, 중국의 회사에 가서 인턴 해본 적도 없고 중국 기업가를 만나 얘기해 본 적도 없는 4년 내내 그렇게 살은 애들이 돌아와서 나쁜 중국적인 습관들이 몸에 배는
참으로 무서운 이런 함정들이 지금 중국 속에 있습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중국이 커진다는 것 참 좋은 일인데요. 중국은 그냥 커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커지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도광량에부터 시작해서 유소작이 툭툭 건드립니다. 주변국들을. 평화롭게 중국이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전 세계 평화와 인류가 발전하게끔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은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전 서울에 오면 지금 벌써 어떻게 몸이 왜 있냐면요. 신호등을 건너려고 밑에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혼자. 중국은 신호등을 다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게 혼자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막 건너려고 준비를 해요. 막 파란불인데도. 그래서 뒤에 보면 다 올라가 있어요. 저부터 배버렸어요. 그렇게 돼서 모든 규칙들이 없는, 기업에도 규칙이 없고 사람관계에도 규칙이 없는 그런 위험성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애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중국이 정치와 권력에 그리고 경제에 대한 우리의 관념과 사상들을 개조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못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중국 가면 모두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업, 저도 매달 연수를 합니다. 들어와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연수를 하는데 제가 부탁을 해요. 졸지 마시고 아까운 외환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술 먹고 돌아다니시면 좋은데 버스 타고 가면 카텐 가고 그냥 주무시잖아요. 중국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카텐 걷고 가는 곳마다 눈을 반드시 부릅뜨고 봐도 모를 때입니다. 연수부터 모든 수업부터 다 마음들이 바뀌지 않으면 중국은 참 힘들게 저희들한테 옵니다. 특히 기업들, 저는 기업에서 중국 전문가들, 중국하고 다 연결이 어떻게든 간에 되실 겁니다. 중국 전문가들이 이제는 과거같이 키우시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 중국 전문가 되는 거 아니고요. 정말 빡세게 키우셔야 됩니다. 출장도 많이 보내시고요. 미션도 심하게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들어오면 실미도라고 막 토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 중국은 우리가 많이 약한, 언제 어떻게 우리가 삼킬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각 분야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은 어렵지만 중국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가 우리한테는 또 어려운 시기가 되죠. 중국이 잘 돼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인재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전체로도 지금까지도 제가 20몇 년 돼도 아직도 중국 전담적인 기관도 없고 중국에 관련된 난다긴다는 전문가도 없고 그냥 거기서 거긴 얘기들만 하고 있고 페이퍼도 거기서 거기고 학자도 거기서 거기고 이런 데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진핑 정부가 그렇게 도시화나 소득 분배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중국이 탈바꿈돼서 이제는 과거와 같은 모순들이 많이 없어지면 중국은 굉장히 단단해질 겁니다. 민주화 요구도 폭동도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붕괴되지 않을 겁니다. 중국이 언제 망하나요? 안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오늘도 시간이 지금 너무 촉박해서 하고 싶은 얘기 한 3분의 1도 못 드렸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언제 시간이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